새벽 4시 군산의 겨울 골목은 고요합니다. 가로등 아래 낡은 세탁소 간판이 보입니다. 맑은빛 세탁소,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입니다. 이도현 42세. 그녀는 세탁소 안쪽 작은 방에서 눈을 뜹니다.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준호 13살, 다은 11살,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잠들어 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신의 코트를 아이들에게 한 겹 더 덮어줍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목을 파고듭니다. 난방은 아침 7시에 켭니다. 전기세 때문입니다. 싱크대 위에 밀가루통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살짝 옮깁니다. 뒤에 작은 저금통이 보입니다. 동전들이 반쯤 차 있습니다. 그녀는 한번 쓰다듬고 다시 밀가루통으로 가립니다. 조금씩 혼잣말입니다.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도연은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태어나고 다은이가 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애들 잘 부탁해. 여보 안 돼요. 눈 뜨세요.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남았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보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딱 하루만 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일을 찾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세탁소 일을 소개해줬습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인근 사무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은 5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은이는 밝았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항상 웃으려 애썼습니다. 도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운동화 바닥에 구멍 났어. 그래, 엄마가 볼게. 도연은 신발을 살폈습니다. 밑창이 닳았습니다. 새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월급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세, 공과금, 쌀값, 아이들 학원비,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은아, 이거 아직 신을 만해. 근데 애들이 놀려. 다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지켰습니다. 그럼 엄마가 멋지게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신발로. 그날 밤 도연은 남은 페인트로 신발에 작은 꽃을 그렸습니다. 노란 민들레였습니다. 빨간 장미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짠, 어때? 와, 예뻐. 다은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신발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명품 운동화를 신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아이가 부끄러워한다는 걸. 겨울이 왔습니다. 군산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세탁소는 춥습니다. 보일러를 아껴야 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 방에만 난방을 켰습니다. 담요를 두껍게 덮어줬습니다. 자신은 작업실에서 코트를 입은 채 잤습니다. 엄마는 안 추워요? 엄마는 일하면 더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었습니다. 밤새 이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태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왜? 수학 어려워? 아니, 그냥.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13살 소년의 눈에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체념 같은 것, 혹은 수치심 같은 것. 준호야. 도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너랑 다은이가 공부하는 거 보면 힘이 나거든.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남들보다 못 입고 못 신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새 옷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깨끗함이야. 엄마가 너희 옷을 매일 빨아주잖아. 낡았어도 깨끗하면 당당한 거야. 그게 존중이고 존엄인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마무리.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습니다. 도연은 밀가루통 뒤에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동전을 세어봤습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준호의 고등학교 입학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밖으로 군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저금통을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별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세탁 27건, 청소 3층, 다은이 신발 다시 칠하기.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도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여미며 작업실 한쪽에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추위였습니다. 방 안에서 다은이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내일도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옷을 빨고 바닥을 닦고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 이도연의 사랑이었습니다. 견디는 사랑, 버티는 존엄.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견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준호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다. 다은도 2년 뒤 같은 길을 따라갔다. 도연은 그날들을 기억한다. 짐을 싸며 연신 잘 챙겨 먹어야 해 되뇌던 자신의 목소리를,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집은 조용해졌다. 처음엔 주말마다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잘 지내. 짧지만 따뜻한 목소리. 도연은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락 주기는 늘어났다. 일주일이 2주일 되고 한 달이 됐다. 도연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바쁠 거라고,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준호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회사. 다은은 병원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은 의사였고 집안은 강남에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도연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세계로 들어갔다. 명절에 아이들이 왔다. 준호는 양복 차림이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엄마, 회사 일 좀 봐야 돼. 다은은 시댁 선물을 챙기느라 바빴다. 엄마, 이것들 좀 포장해 줄 수 있어? 시간이 없어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를 하고 선물을 포장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다. 그런데 식탁은 어색했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다은은 시댁 이야기를 했다. 도연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엄마도 요새 뭐 하세요? 다은이 물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도연은 그냥 집에서 지내지라고 답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준호의 결혼 소식을 들은 건 석 달 전이었다. 신부는 재벌가 딸이었다. 도연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엄마, 결혼식에 올 거지? 당연하지. 근데 엄마. 준호는 말을 잠시 멈췄다. 옷은 좀 괜찮은 걸로 입고 와. 신부 쪽 하객들이 그런 분들이거든. 도연은 전화를 끊고 옷장을 뒤졌다. 가장 깨끗한 원피스를 꺼냈다. 10년 전에 산 옷이었지만 관리를 잘해둔 편이었다. 결혼식 날 도연은 일찍 도착했다. 웨딩홀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하객들은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도연의 원피스는 그 화려함 속에서 빛이 발했다. 신랑 어머니시죠? 안내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어머니는 저쪽이세요. 준호의 장모가 말했다. 붉은 한복을 입은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좌석은 구석이었다. 신랑 측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위치. 식이 시작됐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 도연은 없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짧은 포옹, 형식적인 몸짓. 도연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몸을 뗐다. 사진 좀 찍어야 돼.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도연은 웃었다. 아니, 웃는 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은 붐볐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처럼 자신도 어디론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도착지를 모른 채 핸드폰이 울렸다. 다은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시댁에서 모임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나중에. 그 말이 이제는 관습이 됐다. 진짜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걸 도연도 알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불을 켰다. 빈집, 조용한 집. 도연은 소파에 앉아 결혼식 사진을 꺼냈다. 구석에서 찍힌 흐릿한 자신의 모습.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더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필요하면 아이들이 올 것이고, 오지 않는다면 그게 답이라고. 자존심이 금 같다. 하지만 그 금은 도연이 스스로 그은 선이기도 했다. 가슴이 쥐어뜯듯 아팠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낮 일터로 향하던 길, 지하철 계단 앞에서 나는 주저앉았다. 숨이 차올랐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병원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다.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과로가 주된 원인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방전을 건네며 덧붙였다. 약은 꼭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약가 15만 원, 이번 달 월세 40만 원, 통장 잔고 32만 원. 나는 처방전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한 번만 더. 나는 준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찾아갔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이 물었다. 몇 동 몇 호세요? 1205호요. 아들 집이에요. 인터폰을 눌렀다. 준호가 아니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준호 엄마. 잠깐만요. 10분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다. 준호가 내려왔다. 현관문 앞이 아니라 아파트 로비에서. 엄마, 왜 전화도 안 하고?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약값이 좀 필요해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하고 차 할부금도 5만 원만 일주일 뒤에 갚을게. 엄마.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와이프도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그래,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나는 돌아섰다. 엄마, 잠깐. 뒤돌아보지 않았다. 걸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지웠다. 심화바닥. 일주일 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음 달부터 월세 10만 원 올립니다. 안 되시면 나가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짐을 쌌다. 20년 살던 반지하를 나왔다. 새 거처는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했다. 역 뒤 골목 3층, 화장실 공용, 창문 없는 6평. 오말순 할머니가 짐을 들어주러 왔다. 에이고, 이게 무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아요. 잠만 자는 곳인데 뭐.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여름이 왔다. 창문 없는 방은 찜통이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도서관으로 갔다.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지는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직원이 다가왔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선풍기를 틀었다. 미지근한 바람이 돌았다. 오말순 할머니가 저녁을 가져왔다. 요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죠 뭐. 거짓말. 얼굴이 파리해졌어.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펼쳤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같이 먹어요. 나는 먹었어. 어서 먹어.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술에 눈물이 났다. 왜 울어 왜? 아니에요. 뜨거워서. 할머니가 내 등을 쓰다듬었다. 힘들지? 네. 아들놈 연락 안 해요. 나도 안 하고. 잘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자식이 뭐라고. 그깟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순 없잖아.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래,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준호의 어린 시절, 한바구음 짓던 얼굴. 이 아이를 키운 건 나야. 내가 다 해줬어.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사진첩을 덮었다. 내가 틀렸나? 아니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없었다. 그런데 왜? 마무리 결산. 나는 창문 없는 방 한가운데 앉았다. 슬픔이 밀려왔다. 파도처럼. 그 뒤를 분노가 따랐다. 불처럼. 그리고 마지막엔 고요함이 찾아왔다. 이제 그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를 지키자. 그게 먼저야. 핸드폰을 켰다. 준호의 번호는 여전히 지워진 상태였다. 새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발신인 알 수 없음. 어머님, 연락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 씨 관련해서요. 손이 떨렸다. 뭐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내일 오전 10시. 신사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와주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건가?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검은 상복이 빼곡한 장례식장. 하지만 난 영정사진 속이 아니라 2층 창문 너머에서 그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다. 손에 든 유언장 봉투가 조명 아래서
흰색으로 빛났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준호와 다은이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달랐다. 준호는 무표정했고 다은은 손수건을 쥔 채 눈가를 찍어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총 유산 규모는 70억 원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다. 단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1년 이상 돌보지 않았다면 해당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정적이 흘렀다. 증거 자료는 요양원 기록, 통화 내역, 방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우리가 모신 거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답했다. 요양원 비용은 고인께서 본인 명의로 매월 송금하셨습니다. 두 분의 방문 기록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입니다.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오빠가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전화 한 번이라도 했어? 남매가 서로를 노려봤다. 장례식장이 싸움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따라서 법적 상속인은 손주 2명입니다. 단 신탁 형태로 관리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이 불가합니다. 준호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말도 안 돼. 변호사, 이거 무효 소송 가능하죠?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고 정신 감정 기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은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오빠, 정말 우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슬픔이 묻어났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나머지 재산은 엄마의 집 설립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는 보육과 자립을 돕는 공동체로 아이를 키우며 홀로 버티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다은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멍하니 단상을 바라봤다. 변호사가 봉투를 2개 더 꺼냈다. 각자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준호가 뜯은 편지는 짧았다. 넌 언제나 강했다. 하지만 강함이 따뜻함을 잃게 만들었구나. 내가 용서하는 건 내가 변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롭고 싶어서다. 다은의 편지는 조금 더 길었다. 넌 사랑받고 싶어 했지. 하지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란다. 내가 진짜 사랑을 배우길.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주먹으로 눈을 훔쳤고 다은은 소리내어 울었다. 돈을 잃은 충격인지 아니면 진짜 깨달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난 창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동시에 홀가분했다. 사흘 뒤 두 사람에게 택배가 도착했다. 손글씨 편지 한 장. 난 아직 살아있다. 너희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날 장례 치렀으니까 난 너희 없이 남은 인생을 살기로 했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마이너스 도현. 준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다은은 전화를 걸었지만 내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난 새 번호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70억은 내 손을 떠났지만 처음으로 내 것이 된 건 바로 이 자유였다. 돈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한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준호의 방문은 이제 약속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그의 차는 어김없이 복지센터 앞에 멈췄다. 처음엔 어색하게 마당만 쓸던 손이 이제는 지붕을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손이 되어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말하지 않았다. 칭찬하지도 않았다. 다만 준호가 떠날 때마다 손을 들어 보일 뿐이었다. 그 작은 손짓이 준호에게는 그 어떤 포옹보다 따뜻했다. 할아버지, 준호 아저씨가 우리 학교에 장학금 만들었대요. 센터의 한 아이가 달려와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준호가 회사 이름이 아닌 도연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었다는 것을, 성공은 혼자 쌓는 탑이 아니라 함께 오르는 사다리라는 것을 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은의 변화는 더 놀라웠다. 의대본과 과정 중에도 그녀는 매달 이곳을 찾았다. 처음엔 관찰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참여자가 되어 있었다. 센터 아이들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질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장된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아이들한테 다 뭐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어느 날 다은이 물었다. 그냥 도연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할아버지란 말은 너무 무거워. 무겁진 않아요. 제가 처음엔 그게 질투였는데 이젠 알아요. 할아버지가 주신 건 한 명한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더라고요. 도연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었다. 가을이 왔다. 센터는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준호의 네트워크가, 다은의 의료 지식이, 그리고 도연의 35년 경험이 합쳐진 결과였다. 더 이상 도연 혼자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이제는 손주들과 센터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준호의 회사 직원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다은의 동기들이 의료봉사를 오는 공간이 되었다. 피보다 실천이 가족을 만든다는 증명이었다. 저녁 6시, 센터의 큰 식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준호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었다. 다은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저녁이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자, 다들 둘러앉아. 도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도 같이 먹자. 그 순간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국그릇을 내밀었다. 도연은 조용히 국자를 들었다. 가난해서 떨리던 손이 이제는 공동체의 불을 퍼올리는 손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제가 늦게 배웠습니다. 유산이 뭔지. 유산은 돈이 아니야. 도연이 국을 떠주며 말했다.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지. 실패를 사랑으로 재조립하는 힘이야. 그게 진짜 물려줄 수 있는 거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다. 도연은 한 국자 또 한 국자 국을 떠주었다. 35년 전 혼자 시작했던 이 작은 식탁이 이제는 수십 명을 먹이는 풍요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작동한다. 도연의 마지막 말은 저녁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다은의 기억에, 그리고 이 식탁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새겨졌다. 국그릇을 채우는 소리, 웃음소리, 감사의 합창이 이어졌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